네, 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3개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뉴스 3개 들어가기 전에 조금 전에 들어왔던 속보부터 좀 먼저 전해드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가 오늘 새벽에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군사 행동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김여정 제1부부장의 경고성 어떤 발언이 나온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후속 어떤 그 입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두 가지가 줄기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북남 합의에 따라서 비무장화된 지대들의 군대가 다시 진출해서 전선을 요새화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지대라고 하면 개성과 이제 금강산 일단 여기에 이제 다시 군대를 진주시킨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있죠. 9.19 군사합의에 따라서 일부 감시초소, GP, 이 시범 철수를 한 바가 있었는데 이걸 다시 원상복구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일단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한 갈래고요. 또 한 가지는 대규모적인 대적 삐라 살포 투쟁을 적극 전개한다 이런 내용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대북 전단만이 아니라 대남 전단도 자기도 먼저 뿌리겠다 뭐 이런 뜻으로 일단 좀 해석이 되는데요. 바로 어떤 그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총참모부에 넘긴다. 김여정 제1부부장 이런 그 요지의 발언이 있었는데 총참모부가 받아서 이 두 가지 입장을 지금 내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 개성공단 같은 경우는 원래 거기가 군사기지였다가 그렇죠.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에 이 군사기지를 철거하고 뒤로 물리면서 그게 공단을 조성을 했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좀 여기 이걸 다시 요새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개성공단 자체를 아예 폐쇄한다. 네. 이런 뜻으로 좀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좀 파장이 클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정밀하게 좀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자, 오늘 뉴스 3개를 좀 들어가죠. 첫 번째 뉴스는 어떤 겁니까? 네, 국회가 어제 오후 6시에 본회의를 열고 18개 상임위 특별위원회 중 법사위, 기재위, 산자위, 외통위, 국방위, 보건복지위 이렇게 총 6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출을 했습니다. 네. 제1야당의 동의 없이 원이 구성된 것은 12대 국회였던 1987년 5월 이후 33년 만이고요. 네. 통합당 의원들도 6개 상임위원회에 강제 배정되었습니다. 법사위원장에는 윤호중 의원이 됐고요. 기재위원장인 윤우덕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일단 나머지 12개 위원장은 공석으로 비워두고 통합당의 합류를 재차 이제 민주당과 국회의장은 촉구를 했는데요. 박병석 국회의장은 나흘 뒤 오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나머지 상임위원회 원구성을 마칠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이날 통합당 의원총회에서는 실리론보다 강경론이 더 득세를 했기 때문에 추가 협상 여지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일단 협상이 진행되기 힘든 게 지금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퇴 의사를 밝힌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제 이제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직후에 원내대표직의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요. 네. 본인이 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1야당이 맡아온 법사위를 지켜내지 못했다. 또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걸 막아내지 못한 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당 소속 의원들이 이 사퇴를 만류를 하면서 재신임을 결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의를 철회하지 않은 상태라 지금 통합당의 대여 협상 창구가 공석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퇴 의사를 철회한 게 아니니까 그렇죠. 나는 사퇴 의사를 밝혔으니까 협상장에 나갈 이유가 없다. 예.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네. 이렇게 되면 여야 협상이 일단 공전돼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제 6월 8일 날, 6월 12일, 6월 15일 뭐 사실 똑같이 반복되고 계속 시간만 끌어졌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야 공이 요구했던 게 법사위원장이고 사실은 타결의 여지는 없어 보였습니다. 뭐 여러 가지 안들이 있었지만 서로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박병석 의장이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이고 다만 주호영 원내대표가 좀 센 것 같아요. 이렇게 결국 사퇴를 하고 사의 표명을 하면서 결국은 파행의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또 오히려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또 극적으로 추인의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추인이라고 하는 게 여야 합의 사항에 그렇죠. 대한 의총 추인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주 강력한 재신임의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달리 다른 방법은 안 보이고 그거 말고는 사실은 파행의 여지가 좀 커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사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전에 패스트트랙 전국 때도 기억을 해보면은 전 안건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어떤 초유의 이 전략 아닌 전략을 내걸었던 만큼,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지금 사퇴하는 거가 단순히 그냥 책임을 지겠다라는 걸로만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후의 스텝까지 고려를 한 어떤 정무적인 판단의 가능성이 꽤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뭐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첫째로는 대외적으로 원구성 협상 테이블 자체가 구성되지 않게 만듦으로써, 그러니까 여당이 의지를 갖고 있어도 협상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면 그냥 사실 박병석 의장이 만들어낸 나흘을 그냥 협상이 진행되지 않게 날려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신임 원내대표 선출 혹은 뭐 원내대표 재신임까지 시간을 끌 수가 있는 것이고, 협상이 우리가 지금 원내 테이블이 없는데 어떻게 협상을 진행하느냐라는 식의 명분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만약 19일에 그대로 강행 처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통합당의 소위 언더독, 그러니까 약자 코스프레의 계산이 더 먹힐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만약에 이 주영 원내대표가 의원들의 어떤 줄기찬 요청에 의해서 재신임이 확실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 이후에 어떤 협상안을 갖고 오더라도 의원총회에서는 좀 더 쉽게 통과될 수 있는 여지가 그렇죠.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명분이 생기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또 통합당이 이전부터 여러 번 원내 지도부가 협상을 해와도 정작 의원총회에서 부결이 돼가지고 제대로 구성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나경원 원내대표 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좀 강경론이 워낙 강했었기 때문에 주영 원내대표가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하고 같이 일단 사퇴라고 하는 카드를 꺼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대내용이다. 네. 뭐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그 분석에 따르면 주호영 원내대표는 협상의 의지가 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협상을 해서 실리, 그러니까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따내려고 한다. 이런 게 이제 깔려 있는 건데, 근데 그렇게 그 파악을 한다면 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내놓았던 메시지는 너무 강경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어떤 그 배수준을 치다시피 한 어떤 메시지, 거의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암시하는 듯한 그 메시지까지 어디 던졌거든요. 정도전 얘기까지 했죠. 그렇게 본다면 제가 볼 때는 메시지 주의가 협상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높다. 그래서 과연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냐? 요것도 좀 함께 살펴야 되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성향상 완전 파행보다는 강력하게 던지고 그렇게 좀 출구를 생각하지 않을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보긴 하는데요. 네. 파행으로 갈 수 있는 스타일은 또 아닙니다. 제 개인적 생각일 수 있지만 그러니까 아니요. 그 파행이라고 하는 게 어차피 6월 19일에 이렇게 되면 도 아니면 뭐밖에 그렇죠. 없죠.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18개를 전부 가져가느냐 아니면 협상을 통해 11대 7로 배분하느냐의 문제인데, 파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최종 결정될 때까지죠. 그러니까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이번 주까지라는 얘기죠. 네. 결국은 그 공을 민주당한테 넘겼다고 봐야 되는 거고, 이렇게 놓고 본다면 18개를 다 가져가는 것도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 없다. 그렇죠. 네. 오히려 그렇죠. 저는 거꾸로 오히려 근데 방점을 찍을 부분들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좀 곁들인 거고요. 아무튼 이번 주 금요일이 되는 거죠. 19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죠. 뭐 한번. 안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상임위원장에 갈 수 있는 정도의 3선급 이상의 중진들 중에서는 사실 실리론이 조금 더 힘을 받고 있는 편이고요. 다만 이제 초선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강경론을 주도하기엔 초선은 몇 명이 또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안에서의 조율이 잘 되지 않으면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통합당 입장에서도.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죠. 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서 긴급재난지원금 중 지급을 한 것 중에서요, 수급자가 기부를 선택해서 모인 돈이 282억 원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기부 건수로는 15만 6천 건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 기부금은 수급자가 이제 신청하는 과정에서 기부를 선택을 했거나 아니면 지원금을 받은 뒤 기부하는 이 모집 기부금 이 있고요. 네. 또 지원금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기부로 간주되는 의제 기부금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네. 지금 이 기부금은 고용보험 기금으로 편입이 되어서 고용 유지와 일자리 창출 등에 쓰일 예정이었습니다. 네, 1%도 안 되는 건가요? 그러면 기부가 된. 그러니까 이제 지난 8일 기준으로 봤을 때 재난지원금 예산의 95.4%가 집행이 되었죠. 이게 13조 5천억 정도 규모인데요. 네. 기부금은 이 전체 약 0.2% 수준입니다. 1000명 중에 7명 정도가 기부를 한 셈이고요. 또 예. 예상치가 원래 한 1조 4천억에서 2조 8천억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네. 당초 예상치 한 1%에서 많이 잡은 2%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또 최종 집계에서도 크게 바뀔 것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사실 하위 70%에만 지급하겠다고 했던 걸 100%로 늘리는 과정에서 네. 일종의 이제 재원 조달 그리고 명분상에서 들어갔던 건데 네. 이 너무 당초 목표와는 다르게 너무 적게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일부 비판이 있습니다. 고용보험 기금도 좀 고갈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서요. 저 이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근데 사실은
기부를 한다는 게 뭐 캠페인 같은 걸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정부에서. 근데 사람의 심리가 또 그렇지 뭐? 않고 정부가 오히려 그러니까 캠페인을 자제를 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자제를 했습니까? 네, 오히려 이제 그렇게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제 홍남기 부총리도 이제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요. 그래서 주요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들은 기부를 하겠다. 또 이제 일부 그 공무원들 같은 경우 이제 관제 기부 논란도 좀 있기는 했는데 그런 쪽으로 한 축으로 가면서 다른 축으로는 다른 분들은 열심히 쓰십시오. 많이 좀 소비하십시오. 약간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메시지가 나갔던 거였잖아요. 그렇죠. 네. 두 가지 정책 목표가 약간 상충되는 건데 같이 있다 보니까요. 한편으로는 경제적 효과가 일단은 그런 돈은 재난지원금이든 뭐 거기 기본소득이든 어떻든 경제적 효과가 생기려면 많이 써야 되는 게 또 있었거든요. 그런 네. 얘기들을 또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부보다는 오히려 받아서 그것을 쓰고 또 다른 의미의 기부를 하는 게 맞지 않나. 또 이런 또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런 것들이 좀 먹혀들었지 않을까. 그래서 좀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사실은. 네. 저는 뭐 기부를 좀 했습니다. 오, 했는데 이 방송에서 기부한다고 약속을 하셨나요? 했었었고요. 약속을 그래서 지키셨군요. 그러면 대한민국 1% 안에 드셨습니다. 그게 뭐 자랑인지는 모르겠는데 0.2% 안에 드셨고요. 0.2%인데 네. 사실은 그게 한다고 하면서 나중에는 이게 과연 이게 큰 의미가 있을까? 오히려 경제 활성에 도움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네, 네,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 좀 얘기가 돼서 지금 이렇게 통계가 잡힌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당초 원래 이 정책 목표를 했던 거 자체가 조금 좌표가 잘못 찍힌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요. 사실 그러니까 100% 지급을 하면서 고소득자들이 자발적으로 좀 기부를 해줘서 그 기금을 가지고 부족한 재원을 일부 충당하고 그다음에 고용기금도 좀 안정화시키겠다라는 거였는데 네. 사실 후자는 실질적으로 달성되기 좀 어려운 목표였고 더 중요했던 거는 어쨌든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소비를 진작시켜서 내수 경제에 좀 도움을 주겠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만약에 기부금이 너무 높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정반대 비판이 또 있었을 것 같아요. 재난지원금이 실질적으로 소비로 쓰이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 수치만 통계만 놓고 보고 일부 지적은 가능하지만 이렇다고 해서 재난지원금 전체를 흔드는 식의 일부 보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쓰라고 준 돈을 최대한 많이 쓴 거잖아요. 그럼 오히려 좋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만큼 더 집중적으로 투자가 돼가지고 더 많이 쓰이게 된 거면 그만큼 시장에 또 돈이 많이 풀렸다는 얘기니까 조금 바꿔 생각해 보면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약간 그러니까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 정책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거나 처음에 좌표 설정이 조금 혼선을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기부 얘기가 이제 잠깐 나왔던 것이 뭐 아니 그러면 그 돈 많은 사람에게도 그러니까 긴급재난지원금을 전부 다 줘야 되는 것이냐 뭐 이런 어떤 그 논란이 나오면서 그러면 뭐 이제 그 형편이 괜찮은 분들은 뭐 이제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로 좀 연결이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약간은 그러니까 뭐냐면 암묵적으로 어정쩡한 상태에서 뭔가 어떤 그 타협책이라고 하는 측면을 어필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과는 이렇게 나왔던 것이고 쓰라고 해서 준 돈을 받아가지고 썼다. 그럼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아무런 문제 없지 않나. 어지간하면 다 썼다. 그래서 박우신 기자도 안경을 네, 맞췄다. 저도 덕분에 네. 안경 저도 난시 써라고 한 때문에 돈은 고민인데, 네. 어지간하면 다 썼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표현하면 딱 맞습니다. 네. 네. 저 뭐 지난 주말에도 마트 갔는데 그 이제 많이 쓰시더라고요. 예. 쓰라고 해서 준 돈 썼다. 잘 썼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죠. 네, 건국대학교가 국내 대학 중에서는 등록금 일부를 사실상 감면을 하기로 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첫 등록금 반환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건국대학교 이제 대학본부하고 총학생회가 지난 4개월 동안 8차례에 걸쳐서 등록금 심의 소위원회를 열고 이 환불 관련 논의를 해왔는데요. 네. 1학기에 납부한 등록금을 2학기에 일정 비율로 감면하는 데 합의를 한 겁니다. 네. 이제 이거를 환불성 고지감면 장학금이라고 해서 이름도 1학기 어렵네. 재학생이 2학기에 등록을 할 경우 장학금 명목으로 일부 감면을 하겠다라는 거였고요. 네. 다만 구체적인 비율은 아직 합의가 안 됐는데 이번 네. 주 중으로 타결이 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1학기 때 휴학했던 대학생이 2학기 때 복학을 하면 이제 해당 사항이 없는 거가 되겠네요.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되면. 네. 그리고 만약에 1학기를 마지막으로 졸업하고 수료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네. 별도의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아무튼 건국대학은 이제 그 거의 최초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학 가운데. 네. 지금 근데 또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그 정부와 민주당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한 대학생들에 대해서 3차 추경
이걸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렇죠. 뭐 지금 이런 소식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학 차원에서 장학금 명목으로 어떤 이거를 일부 반환해 준다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 네. 이상이 되겠죠. 정부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이제 등록금을 지원해 준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겠네요. 사실은 맞아요. 대학교라는 게 뭐 그 수업 듣는 것도 참 중요한 일원이지만 네. 그 학교의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용하는 것도 대학생활 또 어떤 등록금의 효과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걸 전혀 뭐 사용할 수 없다면 대학 입장에서는 그 부분은 어쨌든 간에 반환이 되거나 환불이 돼야 되는데 네. 뭐 그런 것들을 지금 건국대가 처음으로 고려를 했고 아마 이게 뭐 됐기 때문에 정부가 검토했다기보다는 어쨌든 간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도 예산을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뭐 어렵게 얘기할 거 뭐 있네요. 일반 대학하고 사이버 대학의 등록금은 똑같지는 않죠. 아, 영 다릅니다. 그렇죠. 똑같은 네. 안 정도가 아니고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 원리로 그러니까 헤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사이버 대학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지금까지 그러니까 건국대만의 특수 사항은 아니잖아요. 여러 대학들이 관련 논의를 해오고 있는데 잘 진척이 안 되는 이유가 대학들이 그러니까 대학교에서는 온라인 강의로 급하게 전환을 하다 보니까 이를 위한 시설 등으로 비용을 상당히 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네, 뭐 수업 관련 그런 면도 있겠죠. 예, 비용에는 뭐 지출한 부분이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고 또 그리고 대학의 재정 여건 자체가 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악화되었기 때문에 교직원들 월급도 줬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등록금 감면 여지가 크지 않다. 그럴 만한 예산이 없다라는 식으로 좀 버티기가 들어가서 네. 좀 난항을 겪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정부 차원의 좀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 어쨌든 대학 본부하고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그 협상을 나가야 될 테이블이 필요한데 총학생회라는 조직 자체가 와해된 대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그렇죠.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이 협의 자체가 잘 진행되지 않아서 일방적으로 대학의 선의를 기대해야만 하는 상황이거나 협상에 가서도 주도적으로 하지 못하고 끌려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좀 겹치게 되면서 건국대 말고 과연 다른 대학들도 이런 케이스가 가능할지 좀 우려들이 있었는데 아니, 다행히도 뭐 정부가 나선다니까. 대학의 항변도 뭐 일정하게 어떤 설득력이 뭐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그 대답은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등록금 전액 되돌려 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부죠. 일부. 그렇잖아요. 또 그리고 비용 계상하고 돈으로 달라는 게 아니고 다음 등록금을 납입할 때 그만큼 네. 빼고 뭐 납입한다는 거니까. 네. 사실은 건국대가 시초긴 하고 또 정부 또 이런 발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교육부에서 대책을 좀 내어놓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데 네. 꼭 사실 반영시키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요. 뭐다 마찬가지지만. 알겠습니다. 네. 근데 어차피 그 지금이 6월이고 어차피 이제 한 두 달 있으면 좀 이제 대학 등록이 이학기요? 시작이 되잖아요. 네, 네. 그렇잖아요. 좀 빨리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이 방향으로 이렇게 가겠다고 한다면 서둘리면 또 국회가 서둘러야 되는 거죠. 국회가 그 추경 문제는. 또 관계가 돼 추경이 있으니까요. 걸려 있으니까요. 예, 예. 국회가 또 열려야 됩니다. 또 다 모든 게 국회 아닙니다. 예. 네, 아니요. 고쳐가야죠. 네, 알겠습니다. 자, 뉴스 세계 이렇게 마무리하죠. 박지훈 변호사, 곽우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